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햇빛을 쬐면 의사가 필요 없다. 지은이는 우스노미야 미스아키. 출판사는 전나무 숲입니다. 책값은 14,000원, 205쪽. 개정판 1쇄 발행은 2022년 8월 17일입니다. 지은이 우스노미야 미스아키는 의학 박사, 도쿄 광선요법 연구소 소장, 도쿄 지케이카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동대학 내과에서 근무했으며 일본 최초로 재생불량성 빈혈에 대한 골수 이식에 성공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햇빛, 그중 자외선은 피부암의 주범이다. 자외선을 차단해야 건강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지금은 아예 일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느 날 사람들의 자외선 기피 현상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이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 뉴스는 일본의 일부 보육원과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자외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방침을 도입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방침이란 등교에서 하교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건물에서 한 발자국도 내보내지 않는 것이었다. 햇빛을 듬뿍 받으며 운동을 해야 뼈가 튼튼해지고 근육이 단련된다. 우선 경고부터 하겠다. 피부가 새까맣게 탈까 두렵다는 이유로 햇빛을 피하다 보면 머지않아 자리보전하는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여성들은 피부를 검게 그을리는 것은 주름과 기미가 생기는 요인이며 미백이야말로 아름답게 나이를 먹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내 주장이 가당찮아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피부암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다들 햇빛에 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관리하고 미백을 사수하는데 실제로 햇빛을 많이 쬐어서 피부암에 걸려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례를 일본 국내에서는 보지 못했다. 일조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은 북극권에서는 여성의 생리가 멎거나 남성의 성욕이 감퇴하는 일도 나타난다. 햇빛을 쬐면 몸이 따뜻해지는데 이것이 적외선의 효능이다. 자외선은 피부에서 흡수되어 체내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등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한편 적외선은 인간의 몸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열을 발생시킴으로써 몸을 덮이는 등 물리작용을 일으킨다. 이때 인체에서는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체온을 조절한다. 적외선은 투과력이 강해서 인체의 경우 최고 15cm 깊이까지 도달한 뒤에 열 에너지로 바뀌는데 두개골까지 통과할 정도로 높은 투과력을 자랑한다. 인체를 덮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전신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도 좋아지는 덕에 자외선을 받아 생성된 비타민 D 등이 효과적으로 순환한다.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저체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햇빛을 쬐지 않는 생활 습관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현대인, 특히 여성은 지나치게 햇빛을 두려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햇빛에 타면 피부암에 걸리기 쉽다는 잘못된 상식이 널리 유포된 데에 최대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햇빛을 많이 쬐어 다량의 자외선이 피부에 흡수되면 피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데 정말 그렇다면 오키나와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피부암 발병률이 높아야 사리에 맞는다. 하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의 피부암 발병률이 높다는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다. 야구선수나 골프선수들은 매일같이 뙤약볕 아래에서 몇 시간씩 맹훈련을 한다. 하지만 프로야구 선수나 프로골퍼 중에서 피부암 환자가 속출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일부 학자들은 오키나와 주민 중에는 전암 상태인 광선 각화증 환자가 많다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광선 각화증에서 암이 발병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오히려 광선 각화증은 암으로의 진행을 막는 생체의 적응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봐도 적도 부근의 나라에 암 환자가 많다는 등의 데이터는 찾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자외선을 쬐면 피부암에 걸린다라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다. 유색인종은 여름이 되면 피부 빛깔이 짙어진다. 자외선이 피부에 상처를 입혀서가 아니다. 과도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인간의 몸은 충분히 스스로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분명 자외선을 쬐어 피부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증례는 압도적으로 백인에게 많다. 왜냐하면 북구처럼 자외선 양이 적은 지역에 사는 백인은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지 않아 피부가 빨개지는 일은 있어도 햇빛에 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황인종에게는 지극히 드문 증례이며 흑인에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햇빛이 강한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피부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피부암은 보통 기저세포암을 말하는데 만에 하나 발병한다 하더라도 전이될 위험성이 없고 국부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된다. 물론 사망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지 말고 기저세포 상피종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을 정도다. 한때 호주에서 피부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발표되어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짙은 갈색 피부를 가진 호주 원주민 애버리진들은 피부암이 전혀 없었고 유럽에서 이주해온 백인들 사이에 피부암이 급증해 있었다. 사먹이 암인 악성 흑색종 역시 동양인의 경우에 발바닥 등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부위에 발생하기 때문에 자외선과의 관련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자외선을 쬐면 피부암에 걸린다라는 최근의 상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인지 이제 납득이 가는가? 오키나와는 장수의 섬으로 유명하다.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 태양광선의 조사량이 많고 자외선의 양도 상당하다. 오키나와에 필적하는 일본 내 장수초는 어디일까? 정답은 뜻밖에도 눈 덮인 광경이 익숙한 나가노다. 실제로 이곳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오키나와를 크게 앞서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본 제1의 장수촌으로 부상하고 있다. 어째서 나가노일까? 내가 생각하는 제1의 요인은 높은 표고이다. 일본의 지붕이라 불릴 정도로 높은 산들이 길게 이어져 있어 그만큼 내리쬐는 자외선의 양도 많다. 태양광선과 자외선이 건강에 좋다는 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외선을 많이 쬐는 탓에 피부암이 발생하고 건강을 해친다면 일본에서 가장 자외선이 많이 내리쬐는 오키나와와 나가노가 장수촌으로 군림하는 현상은 설명이 안 된다. 검버섯에 관해서는 확실히 자외선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검버섯 환자가 이전보다 40에서 50배 늘어났다는 데이터가 있다. 일본인은 전쟁 전부터 햇빛을 쬐며 생활해 왔을 텐데 도대체 무엇이 달라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외국에서 들어온 합성 화학 화장품을 사용한 것 말고는 짐작되는 바가 없다. 화장품 성분인 합성 화학물질이 자외선과 반응해서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해 피부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니 참으로 얄궂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선글라스에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필요할까? 자외선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에는 거의 반사되지 않는다. 사람은 길을 걸을 때 보통 어디를 볼까? 대부분 정면을 본다. 발치에 시선을 두고 걷는 사람도 있지만 어디를 보고 걷든 자외선이 눈에 미치는 악영향은 거의 없다. 내내 하늘만 올려다보며 걷는다면 또 모르지만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태양을 장시간 노려볼 일은 전혀 없다. 그래서 선글라스로 자외선을 차단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단, 모래사장과 눈 덮인 설산은 예외다. 자외선이 잘 반사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눈은 50% 가까이 자외선이 반사되기 때문에 스키장에 가면 설맹, 즉 햇빛의 반사가 원인인 결막염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스키장에서는 고글을 꼭 착용해야 한다. 설맹에 걸렸다 하더라도 하룻밤 자고 나면 대부분 낫는다. 50%나 자외선을 반사하는 설산에서도 이 정도면 되니 자외선을 거의 반사하지 않는 도시에서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쓴다 한들 별 의미가 없다. 독일에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라는 격언이 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태양에 의해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다. 생태계의 물질 순환은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에 의존한다. 생산자인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 소비자인 동물과 분해자인 미생물에게 먹이를 제공함으로써 물질 순환이 이루어진다. 응달에 난 식물은 아무리 비료를 줘도 생육이 나쁘듯이 태양에게서 생명을 받은 인류 역시 햇빛이 부족하면 건강을 얻지 못한다. 고대 로마에서는 기원전 2, 3세기경부터 목욕탕에 일광욕실을 설치했고 각 가정에도 솔라룸이라는 일광욕실을 두었다. 당시 나폴리 지방에는 태양이 찾지 않는 집에는 의사가 찾아온다라는 속담도 있었다. 의학의 발달과 함께 일광욕이 자주 의료에 활용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중세로 접어들며 단번에 쇠퇴했다. 종교상의 이유에서였다. 질병은 교회에서 고친다라는 의식이 생겨나 환자를 교회에 모아 가두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이런 경향은 전염병 환자를 완전히 격리하는 효과를 본 것 또한 사실이다.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 때 부상자들을 실외로 옮겨서 치료에 커다란 성과를 올렸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터에서 귀국한 뒤 병원을 지을 때 채광과 통풍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18에서 19세기에는 햇빛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며 일광욕의 치료 효과가 있음이 실증되었다. 스위스의 롤리에 박사는 알프스산 해발 1340m의 레잔이란 곳에 일광 요양소를 세워 결핵 치료에서 커다란 성과를 올렸다. 그는 허약한 아동의 치료에도 응용했다. 알프스 산 속에 초등학교를 세운 뒤 그곳에서 야외 수업을 진행했던 것이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아이들은 휴대용 책상과 의자를 가지고 그날 가장 기후 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동해서 작은 모자만 쓰고 거의 나체 상태로 전신에 햇빛을 쬐면서 수업을 받았다. 그 성과를 롤리에 박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간신히 업혀온 허약한 아동도 2, 3년만 지나면 못 알아볼 정도로 건강해졌다. 신체의 저항력이 강해지고 지각과 소화 흡수, 호흡, 순환 등 모든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던가. 21세기인 현재 일찍이 중세 시대의 일광욕 치료가 완전히 부정되었듯이 다시 햇빛을 악으로 보는 풍조가 퍼지고 있다. 아무리 식생활에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필요한 양만큼 비타민 D를 섭취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인간은 체내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있다. 햇빛, 정확히 말해 자외선을 충분히 쬐므로써 가능하다. 자외선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식사로 섭취하기 어려운 비타민 D가 인간의 체내에서 생성된다니 참으로 신비하지 않은가? 나이를 먹을수록 인체가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능력이 약해져서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반 정도밖에 못 만든다. 자외선을 가장 꺼리는 고연령대의 여성이야말로 가장 비타민 D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며 누구보다도 일광욕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학자는 햇빛은 피부가 먹는 밥이라고 표현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다. 햇빛을 자주 쬐어 비타민 D가 너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비타민 D 과잉증에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타민 D 과잉증이 확인된 예는 비타민 D 결핍증을 치료하기 위해 인공 비타민 D 보충제를 투여받은 사람들 뿐이었으며 햇빛을 쬐어 생성된 비타민 D가 과잉된 일은 없다. 그런 현상이 실제한다면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며 온종일 태양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비타민 D 과잉증에 걸렸을 것이다. 쓰고 남은 비타민 D가 체내에 축적되었다가 필요할 때 쓰인다는 특성 덕분에 일조량이 줄어드는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는 것이다. 햇빛을 피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하게 생활해도 비타민 D가 결핍될 일은 없으며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비타민 D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다. 폭염을 피해 여름 내내 냉방을 한 실내에서만 지낸다면 1년 중 비타민 D를 가장 많이 생성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셈이다. 비타민 D는 모유에는 들어있지 않아 갓난아기가 비타민 D 결핍에 걸리는 사례가 많다. 안짱다리와 밭짱다리의 원인은 영아기의 비타민 D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의 다리가 휘었다면 이는 일광욕 시간이 너무 적었던 탓이다. 성인이 비타민 D에 결핍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가장 큰 폐해는 골다공증이다. 칼슘 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체내 칼슘도 부족해져서 뼈가 물러지고 약해진다. 뼈가 물러지며 근조직이 파괴되고 근육의 힘이 떨어져서 근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다리와 허리가 약해졌다는 이유로 외출을 멀리하며 밖에 나가질 않으니 일조 시간이 더 줄어들고 비타민 D가 더욱 결핍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이라면 햇빛이 좋은 시간대에 휠체어를 타고 나가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노후를 자리에 누워 지내는 비극을 피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햇빛을 쬐어 몸속에 비타민 D를 축적하는 것이 필수다. 요즘 안티에이징, 즉 항노화 산업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적에 팽팽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겉모습만 젊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말이다. 미용, 미백 등 겉모습을 아름답고 젊게 지키기 위한 안티에이징에만 신경을 쓴다면 몸속이 현저하게 노화될 위험성이 크다. 진정한 안티에이징이란 주름이 생기든 검버섯이 생기든 몸 곳곳의 기능이 진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60대에 40대처럼 보이는 일이 그리도 중요한가? 60대, 70대만의 아름다움도 있는 법이니 건강을 고려하며 자기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 40대 피부를 유지하겠다고 자외선을 거부하고 그 결과 인체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 D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50대, 60대는 건너뛰고 단숨에 70대의 몸으로 늙어버릴 수도 있다. 흔히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스트레스로 피부가 거칠어졌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자율신경과 내분비계의 영향을 받아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햇빛에는 살균작용과 소염작용이 있어서 빨갛게 염증이 난 여드름을 진정시키고 피지선의 분비를 정상화해 여드름이 나는 것을 억제한다. 자외선이 피부에 나쁘다는 인상이 너무 강해서 내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 많겠지만 햇빛에는 문제성 피부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힘이 있다.
피부 모세혈관의 혈류를 개선하고 피지선과 땀샘의 작용을 활성화해 피부의 대사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피부를 싱싱하고 윤기 있게 만든다. 그 밖에도 햇빛은 광 회복 효과를 통해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켜 피부세포 전체를 젊게 만들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피부 내 물질의 생성을 돕는다. 근력 저하로 생기는 주름이나 근육 처짐도 방지한다. 햇빛은 전신 미용의 근본이며 기타 미용법의 토대이기도 하다. 여성은 폐경기 전후가 되면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어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난포 호르몬의 분비량이 감소한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심신의 부조를 갱년기 장애라고 한다. 노화 현상에 따른 호르몬 작용의 쇠퇴가 갱년기 장애의 원인이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증상을 가볍게 할 수는 있다. 실제로 갱년기 장애를 비교적 가볍게 지나갔다는 여성들을 관찰해보면 매일 출퇴근을 하거나 실외 스포츠를 즐기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집 밖으로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은 갱년기 장애로 받는 고통의 정도나 비율이 비교적 낮다. 햇빛에는 갱년기의 내분비계의 혼란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 아침마다 출근을 하거나 주말에 야외에서 스포츠를 즐기면서 햇빛을 듬뿍 쬐는 여성들의 갱년기 장애 증상이 비교적 가볍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갱년기 장애를 심하게 겪는 사람들 대다수는 집안에서 생활하는 전업주부들이란 소리가 된다. 집안에서 소극적으로만 지내면 갱년기 증상은 더 심해지고 반대로 밖으로 나가 활기차게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기분이 가벼워진다. 요즘 젊은이들은 욱하는 경향이 있다. 항상 예민하고 가시를 세우고 있다가 별것도 아닌 일에 금세 화를 낸다.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다. 문제는 이런 성향의 젊은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칼슘이 부족하면 화를 잘 내게 된다는 정설이 있다. 젊은이들에게 칼슘 보충제를 주면 성향이 호전될까? 그리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으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원인을 캐다 보면 그 역시 낮 동안에 햇빛을 쬐지 않고 인공 조명 밑에서 생활하는 현실과 맞닿게 된다. 햇빛을 쬐지 않고 생활하면 필연적으로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칼슘 결합 단백질도 만들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아무리 식사나 정제로 칼슘을 섭취해도 체내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온갖 무서운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당뇨병이나 감염증, 면역 이상, 악성 종양 같은 질병의 위험 인자로서 칼슘 패러독스가 거론되고 있다. 어쩌면 젊은이들이 저지르는 흉악 범죄는 태양 아래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일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자란 아이들의 건강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인지도 모른다. 우울증은 햇빛과 깊은 연관이 있다. 우울증의 일내 변동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오전 중에는 우울감이 심하지만 오후가 될수록 증상이 가벼워진다. 또 매년 겨울이 되면 우울증에 걸리지만 봄이 되면 저절로 치유되는 계절성 우울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햇빛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해서 만들어내는 일내 리듬이나 계절성 리듬과 관련이 있다. 햇빛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조정하는 힘이 있다. 우울증보다 환자 증가율이 높은 질환이 수면장애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약 20%, 고령자 중에서는 무려 30%의 사람들이 수면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인간에게는 체내 시계라는 것이 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갖고 있는데 체내 시계가 만들어내는 생체 리듬이 무너지면 수면장애를 유발한다.
아침 햇빛을 받아 깨어나는 생활을 함으로써 체내 시계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수면 장애를 해결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 생체 리듬 체계는 전맹인 사람에게도 있다고 확인되었으며 피부에 태양 광선을 감지하는 센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통상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사람에 비해 일찍 죽는다. 체내 시계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은 태양의 힘을 빌리는 것 말고는 없다. 대사증후군은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또는 당뇨병 예비군과 같은 생활습관병을 가리키는 총칭인데 이 질병들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에 걸릴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음주나 흡연을 하는 사람, 폭음 혹은 폭식 경향이 있는 사람은 식생활 개선을 주의받는데 이때 항상 듣는 말이 있다. 매일 조금이라도 좋으니 운동을 하십시오. 그런데 직장인들은 주로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땀을 흘리곤 한다. 기왕 할 바에는 햇빛이 있는 시간대에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중 비만 체형이 드문 이유도 가혹한 노동을 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야외에서 사육한 가축은 실내에서 사육한 가축보다 살이 덜 찐다고 밝혀졌다. 자외선은 갑상선 기능을 발동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함으로써 소비 열량을 늘리기 때문에 일광욕을 꾸준히 하면 체중이 줄어든다는 사실도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자. 그때는 점심시간이 되면 재빠르게 도시락을 먹고 앞다투어 운동장으로 달려나가 수업 시작 종이 울리기 직전까지 뛰어놀거나 운동을 했었다. 예전의 직장인들도 그랬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직원들이 점심 식사 후에 배구를 하며 남은 점심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모습을 일상적 풍경으로 그리고 있다.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식후에 산책을 겸해서 공원을 천천히 걷거나 평소 버스나 택시로 지나치던 구간을 걸어보라. 일반적으로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하면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를 가리킨다. 일본에서는 60년대 중반에 처음 확인되었고 70년대 이후에 환자가 급증했다. 말 그대로 현대병이다. 이치를 따지자면 삼나무가 많이 자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폭발적으로 유행해야 하고 증상도 더 심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멀리서 날아온 꽃가루를 접한 도시 사람들이 오히려 꽃가루 알레르기로 대소동을 일으킨다. 도시에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유행하는 최대 원인은 따로 있다. 도시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자연과 어울리지 않으며 생활하기 때문이다. 삼나무가 밀집한 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연의 한가운데에서 생활한다. 꽃가루를 많이 뒤집어 써도 꽃가루 알레르기에 잘 안 걸린다. 평소 흩날리는 꽃가루 속에서 사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게끔 몸이 적응했기 때문이다. 반면 도시 사람들은 콘크리트 벽으로 자연과 경계를 두고 생활하다 보니 봄이 되어 갑자기 꽃가루를 들이마시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자연을 가까이 하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의미다. 문명사회의 편리함을 누리고는 있지만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일수록 의식적으로 자연을 가까이 하고 햇빛을 쬐어야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 전신에 햇빛을 쬐면서 자연과 친해진다면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체질로 바뀔 수도 있다. 실제로 전혀 다른 목적으로 햇빛을 쬐며 몸을 단련한 사람이 올해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가볍게 지나갔네. 하고 말하는 것을 나는 자주 봐왔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일본 후생성은 맹렬한 기세로 늘어난 대장암 환자의 지역별 이환율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지도로 만들어 발표했다. 인구가 많은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 이환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 나온 조사 결과가 놀라웠다. 이환율이 높은 지역은 북부인 홋카이도와 도호쿠였고 환자가 적은 지역은 남부에 속하는 시코쿠와 규슈, 오키나와였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대장암은 지방의 과다 섭취가 원인인 문명병이며 식이섬유가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졌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식생활이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명암이 정확히 갈린 결과를 보니 대장암의 발병에 일조 시간이 깊이 관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세히 말하면 일조 시간이 짧은 홋카이도와 도호쿠에서 대장암의 발생률이 높고 남하할수록 발생률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때 햇빛의 양이 많을수록 암의 위험성이 저하된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사를 했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갈랜드 박사는 미국 내 대장암과 유방암의 이환율 분포가 북부에서 높고 남부에서 낮다는 데 주목했다. 온갖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식단이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뒤 1조 시간의 차이가 대장암과 유방암의 이환율에 크게 관계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임상 시험 등을 통해 비타민 D 결핍에서 오는 칼슘 부족이 대장암의 원인이라고도 밝혔다. 갈랜드 박사는 그 뒤에도 연구를 계속해서 하루에 10분에서 15분 피부의 40% 이상을 일광에 노출하면 적절한 수준의 비타민 D를 확보할 수 있으며 암도 예방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일광욕 시간에 관해서는 백인과 유색인이 크게 다르다. 또한 갈랜드 박사는 2002년 미국에서 발간된 의학지 캔서에 미국을 북동부와 남서부로 나눠서 암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비교 검토한 결과를 실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장암과 유방암뿐만 아니라 방광암, 식도암, 신장암, 폐암, 췌장암, 직장암, 위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악성 림프종 등 총 13개 종의 암이 자외선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1조 시간이 짧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자외선을 쬐는 지역에 비해 약 2배의 사망률을 보이는 암도 확인되었다. 이 같은 연구나 조사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은 질병이라도 일광욕을 계속했더니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그들은 부작용이 없다는 말에 시험삼아 일광욕을 해본 것뿐인데 어느새 증상이 완화되어 있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느새이다. 일광욕을 하루 이틀 했다고 급속도로 컨디션이 좋아질 가능성은 당연히 낮다. 끈기 있게 일광욕을 지속했더니 아토피 피부염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얘기도 자주 듣는다. 한 번에 장시간 일광욕을 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 적당한 시간의 일광욕을 장기간 지속해야 서서히 증상이 개선된다. 일광욕을 장기간 지속하면 체질이 개선되기도 한다. 모든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일광욕을 하면 상당수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병에 걸렸더라도 최소한으로 증상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 원래는 자신의 컨디션과 날씨를 고려하며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광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 조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날씨가 좋은 날을 골라 30분 이상 실외에서 일광욕을 하면 골다공증 등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주로 실내에서만 활동하던 사람이 본격적으로 일광욕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처음에는 일주일에 1회 30분보다 적게 하라. 햇빛을 쬐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스트레스야말로 면역력을 억제하는 주범이다. 현대사회 자체가 면역력의 적이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다. 예부터 전해 내려온 말인데 의학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아직 젊었을 무렵 어떤 학회에서 음악 요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음악을 듣거나 연주를 해서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요법인데 지금이야 유효성이 인정되었지만 그때는 그런 게 효과가 있을 리 있나? 라며 코웃음을 쳤었다. 지금은 암도 마음에서 온다 라고 말하고 있다. 암세포를 공격해서 사멸시킨다고 알려진 NK세포가 강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체내 순환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결과적으로 암을 발병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면 암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 암도 마음에서 오는 것이 맞다. 일광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일광욕에 관해서만 쓰다 보니 마치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양 비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낫지 않는 병도 있고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의학의 발전 덕분에 인간은 수명 연장이라는 커다란 이익을 손에 넣기도 했다. 나 역시 과거에는 현대의학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했다. 20대에는 대학병원에서 일본 최초로 골수 이식 수술도 진행했다. 다만 문명의 지나친 발달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현대병이 생겼고 자연을 등지는 생활을 하면 그와 같은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약을 먹으면 대부분의 질병이 낫는다고 믿겠지만 실제로는 증상만 억제될 뿐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도 없고 질병의 원인도 몰랐던 시대에 인류는 햇빛을 쬐어 건강을 되찾았다. 이제 다시 원시로 돌아가 태양과 마주하면 어떨까? 지금까지 햇빛을 쬐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의 햇빛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쬐고 있습니다. 주로 12시에서 1시 사이에 맨발 걷기를 하면서 팔다리를 드러내고 일광욕을 합니다. 맨발 걷기와 일광욕은 오래전부터 하다 말다를 반복했었는데 맨발로 걸어라 라는 책을 제 채널에 소개했던 10월 4일부터 지금까지 4주간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4주가 지난 요즘 느끼는 몸의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분이 더 좋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햇빛을 쬐을 때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둘째는 혈액순환입니다. 저는 10대 때부터 겨울이면 유독 손발 시림이 심했습니다. 수족냉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 특히 겨울철에 발시림이 고질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겨울 양말을 신고 두꺼운 신발을 신어도 시려웠습니다. 핫팩은 왠지 내키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 방위병 생활을 할 때도 정기적으로 부대에 들어가 들이나 산에서 작업을 하곤 했었는데 겨울에는 휴식 시간마다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함께 둘러서서 불을 쬐곤 했었죠. 그때 저는 전투화 속 발시림이 너무 심해서 늘 발을 전투화 신은 채로 모닥불 위에서 굽곤 했었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에 전투화를 벗었다 신었다 하기 어려워서 그냥 전투화를 신은 채로 불 위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발시림을 느끼는 사람이 저뿐이었다는 것이죠. 발 안 시렵냐고 제가 물어봐도
저만큼 발이 시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모닥불에 발을 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저 혼자였습니다. 제 전투화만 불에 쪼그라들면서 작아지고 딱딱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40대부터는 초겨울부터 봄까지 늘 양말을 신고 잠을 잡니다. 안 그러면 발이 시려워서 잠들기가 어렵고 잠들어도 중간에 자꾸 깨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10월 초부터, 그러니까 맨발 걷기와 일광욕을 시작한 바로 그 시점부터 밤에 양말을 신고 자기 시작했는데 며칠 전부터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발이 갑갑해서 양말을 벗고 자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까지 나흘째였는데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냉증이 개선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겨울 동안에 맨발 걷기와 일광욕을 지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겨울에 양말을 계속 벗고 자게 될지 어떨지 관찰해 볼 생각입니다. 찬물 샤워를 한 지는 1년 10개월째가 되었고 어제도 찬물 샤워를 했는데 찬물로 샤워를 하면 온몸의 피가 활발하게 도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발시림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손끝, 발끝의 모세혈관이 굉장히 가는 혈관이라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가 싶었는데 맨발 걷기와 햇빛 쬐기 4주 만에 수십 년 묵은 고질적인 냉증이 개선되기 시작하니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땐 맨발 걷기 전용으로 조성된 자갈길을 발이 아플 때까지 걷습니다. 첫 주에는 발바닥이 아파서 10분, 20분 정도만 자갈길을 걷고 나머지는 흙길이나 잔디밭을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자갈길 1시간을 걸어도 발바닥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갈길 구역만 걷자니 지루해서 요즘은 자갈길 2, 30분을 걷다가 흙길 2, 30분을 걷고 있습니다. 평일엔 오래 못 걷지만 주말엔 1시간 이상 맨발 걷기와 일광욕을 합니다. 바쁜 날엔 20분만이라도 꼭 공원을 찾아가서 걷는데 요즘 슬슬 재미가 붙기 시작하는 걸 느낍니다. 맨발 걷기와 일광욕, 참 괜찮은 취미이고 건강법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통화를 하거나 명상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